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턴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요일 날은요, 이 알렌서치가 이 노컷 뉴스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우리 이제 보수층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 이러한 이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좀 살짝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님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우리 보수층의 결집뿐만 아니라 이 보수층의 결집이요, 중도층을 유인하는 효과를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무턱대고 뭐 결집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우선요, 국민힘, 그 다음에 대통령, 뭐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부와 그리고 이제 정당이 그야말로 이제 한 목소리로 제대로 된 이 어려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이런 작전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체제에 뭔가 수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9.19 군사합의도 우리는 딱 1조 3항 하나만 효력 정지를 했는데 김정은이는요, 아예 전면 파기를 하고 났어요. 자, 그래서 북한도 군 정찰위성 발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발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합의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양쪽이 다 지금 이제 군 정찰 위성까지 쏘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성명을 내놨습니다. 전쟁 발발 시점까지 운운하면서 성명을 내놨는데 그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김주애가 사실상 뭐 마치요, 김정숙이가 이 해외 청산에 내볼 때 보면 문재인보다 앞에 가잖아요. 그 현상이 똑같이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김주애, 뭐 이미 지금 태용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후계자 딱 지정이 끝났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정책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 성명문 내용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장동과 관련된 이 수사 상황이 또 우리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이런 그 대장동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억 클럽이 지금 제일 지지부진하고, 지금 이제 50억 클럽 중에서 이제 1차적으로 지금 곽상도는 2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박영수 특검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타자로 알려져 있던 권순일, 과연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고 어느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냐, 요거를 짚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이 국가 이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본 이 유가족들, 요거 이제 배상을 철저히 하겠다 이미 약속을 했는데요. 요것과 관련해서 유족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지금 이제 이 기사가요,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지지율 관련해서 뉴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이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에는 41.5, 그래서 2.0이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는요, 3.2가 하락해서 54.5가 됐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은 41.9, 그리고 민주당이 41.3, 둘 다 소폭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수도권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비해서 국민의힘은요, 충청도하고 강원, 제주, PK, TK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을 빼놓고 전 지역에서 좀 골고루 소폭이지만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하자. 왜냐하면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까지도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주들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구속되니까. 찬성이 52.8%고요. 그리고 반대는 23.4. 그래서 중대재해법 연기에 대한 여론이 배 이상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알렌서치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판단한 내용을 보면은
이 엑스포 불발로 인한 위기감을 우리 보수정들이 상당히 느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도 사과하고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 와중에 탄핵안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장동 재판을 보면 유죄 판결로 끝났고, 그래서 보수층 전반적으로 결집 분위기가 커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지만 지금 이제 긍정평가가 한 2, 3%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PK에서도 부정평가는 하락했고, 그리고 이제 긍정평가는 2.6이 상승해서 이 PK에서 48.7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북한 동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최근에 말이죠. 지난 이 공군 기념일이요. 11월 30일이 북한의 공군 기념일. 그래서 항공절로 되어 있는데 12월 1일 날 김정은이가요. 김주애를 앞세워서 공군 사령부하고 이거를 방문했어요. 요때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자, 김정은이가 뒤에 서 있잖아요. 김여정이가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최군은 이 딸이 좀 뭐 큰 것 제법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이힐을 신었겠지만은 자, 이걸 보면 김주애에 대한 신격화 우상화 작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굉장히 세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지금 이미 김정은이는 몸이 지병이잖아요. 종합병원 세트가 바로 이제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형적으로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건강에 상당한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왜? 지금 김주애의 나이를 보십시오. 첫째는 나이가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10살 살짝 넘었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신격화 우상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우상화 신격화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는 뭐 80년대 초부터 우상화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10여 년 이상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리고 김정은이는 불과 한 2, 3년 만에 이제 후계자 뭐 수업도 거의 없이 바로 집권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김주애는요, 요즘 우상화 속도, 신격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요걸 보면 김정은 체제 내부에 상당한 이 붕괴 요인, 즉 체제 결속력을 이용시키는 요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요, 제일 큰 게 뭡니까? 식량난이 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난이 심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2016, 17 이후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 경제가 무너지면 먹을 빵이 없으면 체제는 붕괴되게 된다. 그 어마어마한 소련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동구 제국이 싹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전부 빵의 문제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북한에서 이 빵 문제, 식량난이 사실상 김정은 체제의 몰락을 제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아니냐. 김정은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주애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말이죠. 아예 이제 이 걷는 장면에서는 이제 김정은이가 살짝 앞에 있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대놓고서 이 김정은이가 딸 주애를 이렇게 앞세워서 신격화에 나섰다는 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체제 몰락 요인, 이 붕괴 요인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체제 문제를 좀 이제 보고, 그리고 오늘은 말이죠. 조선중앙통신에서 지금 이제 이 한반도의 이 군사적인 긴장 수위를 갖다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입장문을 내놓습니다. 핑계는 뭐냐? 9.19 일부 효력 정지예요. 자, 9.19 일부 효력 우리가 정지를 이게 1조 사망을 정지했잖아요. 딱 한 조만 딱 정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는 아예 전면 파기로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군사 합의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다. 이거는 그들의 아주 그러니까 추가적인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의 문제다. 이러면서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뭐냐? 이렇게 해서 9.19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일부 효력 정지를 하는 바람에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됐다. 그러니까 책임론을 우리 한국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물리적 격돌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 이거예요. 자기네가 전쟁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겠다. 시간상의 문제, 시점상의 문제라고 단정 지은 점이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제 이 확성기 방송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또 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 10월까지 한국이 확성기 방송 도발을 해요.
군함과 정찰기의 영해 영공 침입을 감행했고, 그래서 적들이 북남 군사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충분하다. 이러면서 이제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요것까지도 이제 철면피한 것이다. 이렇게 철면피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런 지금 주장을 주장을 올려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우리 적들이 이제 우리 한국이잖아요.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 투입과 삐라 살포는 전쟁 도발에 해당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지금 이제 확성기 방송 얘기를 했고, 삐라 살포 얘기했잖아요. 요 두 가지가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를 문재인은 아예 싹 다 없애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 투쟁을 통해서 전부 다, 당사자들, 탈북자들이 다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결론.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구속받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 패당의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이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에다가 따옴표를 딱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를 없애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고 이 정도로 넘어서 아예 대한민국을 지구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이 수위의 아주 고수준의 지금 이제 위협 성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북남 군사 합의서를 완전 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가적인 도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난달 22일 날 우리가 1조 3항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은 바로 그 다음날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인 그런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말이죠. 이번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게 이 둘 다 가죽 잠바 다 입었잖아요. 가죽 코트, 롱 코트. 그 다음에 이 장갑, 가죽 장갑. 둘 다 또 선글라스. 그래서 김정은이는 할아버지 흉내를 냈잖아요. 김주애는 자기 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상화 신격화에 굉장히 면밀히 지금 고려한 요소가 아니냐. 이런 점에서 말이죠. 지금 김주애의 행보를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용 재판의 의미는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을 갖다가 법원이 인정해 준 거. 요게 굉장한 이 사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법적 의미 플러스 그게 법률적 의미 플러스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법률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죄 판결로 이어진다. 그래서 김만배와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는 전적으로 유죄 판결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거를 강력히 암시해 주고요.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이재명의 사퇴 압박의 중요한 이 단적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동안에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 이재명 같은 인간 하나를 왜 못 잡아넣느냐? 이렇게 해서 검찰 믿을 수 있느냐? 이거 정말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이게 정치 수사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비판이 내부적으로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김용 재판이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서 역시 이재명이는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법률적으로도 맞구나.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명 비명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이 합법성, 이것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정책적, 전략적 함의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이는 빨리 쫓아내야 된다. 사퇴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빨리빨리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 이러한 여론에 불을 붙이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미진한 재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재판이 바로 50억 클럽 수사예요. 왜? 이미 곽상도는요, 무죄는 받았지만 추가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2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불구속,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보강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0억 클럽 수사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봤던 게 그럼 제3, 세 번째 타겟은 누구냐? 권순일이다, 대법관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군다나 지금 이제 김만배,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김만배는 끝까지 지금 이재명이를 디펜드하고 있어요. 방어하고 있어요. 예. 근데 유동규, 남욱의 발언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만배는 방어를 하지만 김만배는 거짓말로 방어하잖아요. 요거를 유동규, 남욱의 발언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김만배의 거짓말, 허위 진술을, 허위성을 법원이 추가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권순일 재판이 지금 굉장히 지금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아직도 수사가 좀 미진하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게 권순일 전 재판관, 대법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300만 원, 2심, 무죄.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상고심에서 그게 무죄 논리로 받아들이는 거. 죄송합니다. 1심에서 무죄했는데 2심에서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대개 2심 선고대로 가잖아요. 근데 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는데 이 무죄가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김만배가 대법원 선고 직후 8차례나 방문했고 퇴임 후에 연봉 2억 원의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압수수색 없이 법원에 김만배 출입 기록만 요구하는 상태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적극적인 수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 그 다음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임료 20억이잖아요. 자, 요것도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요것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김만배와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요 사람들이야 뭘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예. 자, 요게 이제 그러면 재판 거래 내용이 뭐냐? 재판 거래 내용. 여러분들에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요. 자, 이게 이제 정점에 누가 있느냐? 정점에 이재명이가 있는 것이죠. 다 모든 대장동 사건의 정점은 이재명이잖아요. 자, 그래서 양쪽 날개에 이제 권순일과 김만배가 딱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제가 조금 이제 화면을 좀 키워 드리겠는데, 글씨가 좀 다 보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말이죠. 화천대유 고문을 언제부터 했느냐? 고문을 말이죠. 대법관 끝나기가 무섭게 2달 후에 고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0년도 11월경이고, 그리고서 이제 한 1년 조금, 조금 못 되네요. 21년도 9월 17일까지 고문을 했는데, 월 1,500만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되고 논란이 많으니까, 요거를요,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기부했어요. 예, 기부했어. 자, 그런데 이 김만배가 말이죠. 이 김만배 기자가 권순일이를요, 2019년도 7월서부터 시작해서 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2020년 8월까지 총 9번에 걸쳐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재판 거래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한 걸로 모두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재판 거래. 그래서 이제 이재명 구하기 재판 거래다. 요런 지금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요 수사가 왜 빨리빨리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왜 그럼 재판이 이 수사가 잘 안 이루어지느냐? 우선요, 이 권순일 사건, 50억 클럽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 중에서도 후순위로 밀린다 이겁니다. 후순위로 밀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 거래 의혹이 굉장히 말하자면 대법원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큰 죄질이 무거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건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엄정 수사 방침은 검찰도 확실하지만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자, 그래서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의 검찰에서는요, 이 대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제 유무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갖다가 임의 제출해달라. 이렇게 대법원에 요청했지만은 대법원이 검찰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대법원 관련자들의 이 소환, 아니면은 영장 재청구, 이런 시도는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사가 미진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본류 사건, 이재명 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자, 그런데 이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박영수 수사도 이제 사실상 끝난 것이고, 곽상도 2심 보강 수사도 거의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요. 우선순위가 밀려 있었지만은 권순일 수사가 이제 우선순위로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순일 수사가 이제 본격 궤도로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전직 대법관과 대법원을 수사하는 데 따른 검찰의 부담도 상당하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특히 그러니까 난이도 치면 대장동 수사 중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제일 어려울 것이고, 왜? 관련 물증이나 주변인 진술을 찾기가 어렵고, 사법부의 최고위층을 겨냥한 수사 일하는 점에서 법원 역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갖다가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검찰에서는 이미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법원 수뇌부를 구속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는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이 보도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이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통보하거나 질의한 것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도 이 검찰에서 철저할 수밖에 없다. 왜? 이게 말이죠. 이 보고서, 무죄 보고서를 작성을 권순일이가 지시했다라고 하지만 원래 재판연구관들이 보고서 쓰는요, 유무죄 보고서를 둘 다 작성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검찰이 이제 추가적인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보고서라든가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위법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가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친형 강제 입원 이 사건과 관련된 이 허위사실 유포, 이게 2018년도 경기지사 때 얘기인데 1심 무죄, 2심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말이에요. 2020년 7월 달에 2심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 그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가 이 날개를 치고 지금 당 대표까지 올라오는 참 기가 막힌 사단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의 이 손편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의 손편지,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이제 좀 시계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건은 97년 2월로 올라갑니다. 97년 2월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육군 육산에서 복무 중이었던 사병이 있어요. 상병, 조모 상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모 상병이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폭행을 당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상병이 말이죠. 이제 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예, 유서를 남기고 떠나요. 자, 그래서 가혹행위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서를 남기는데, 뭐라고 유서를 남겼느냐? 이게 이제 사건이 97년도 2월이잖아요. 그때 선임병 8명, 본인을 갖다가 가혹하게 단 선임병 8명을 죽여달라. 이러한 유서를 남긴 채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요. 이제 쭉 이제 국가의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기각이 되는 거예요. 전부 기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연금을 이제 보상을 좀 받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중 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이 보상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말이죠. 유족들이 이제 재정 신청도 하고 재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예 말이죠. 아예 이 병사들은 구속해놨는데 전부 다 이 병사들은 전원 기소유예로 풀려나고 또 이 사실을 말이죠. 유족에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이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도 전혀 갖지를 못한 겁니다. 또 거기에 더 얼빠지는 것은요. 육군이 이런 수사 자료를 모두 폐기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근거도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를 이렇게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왔어요. 그러다가 지난 4월 달에, 금년도 4월 달에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조상병 중금을 갖다가 순직으로 인정을 해서 순직연금을 주도록 했어요. 자, 순직연금을 주도록 했는데 이 조상병 유족들이 이제 국가배상을 신청했어요. 국가배상을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이 된 겁니다. 왜냐? 국방부 얘기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보면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재보상금, 유족연금, 그 다음에 상위연금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중 배상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국가 배상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유족들이 지난 그동안에 우리 법무부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를 좀 배상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지난 5월 달에 그렇게 의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그래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고, 그래서 10월 달에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금 제출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 유족 측에서 또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달라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한동훈 장관이 손편지를 쓴 겁니다. 자, 뭐라고 썼냐?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을 냈고, 그 다음에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한동훈 올림. 이렇게 해서요, 유족한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손편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 유족 측에서는 그야말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주 그냥 역시 한동훈 장관은 다르구나. 요거를 이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손편지가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 2월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2022년도 4월에 순직은 이제 인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도 국가배상금이 처리가 안 돼서 이제 국회에서 그야말로 여야가 요거는 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되겠죠. 이 통과가 되면 이 유족도 국가 배상금을 별도로 연금 말고서도 받는 길이 열린다. 이런 아주 희망적인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 국가 배상 문제에 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이제 결국 민생 사법행정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높이 평가해야 할 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